안녕하세요. 오늘 보강은 비교 철학 두 번째 주제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성과 직관이라는 주제로 이 동서 철학의 만남이라는 이 책의 이제 부분 내용인데요. 또 이제 비교 철학, 동서양비를 비교하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보통 이제 직관에 해당되는 게 뭐냐고 할 때는 뭐 감정이라던가 감성이라던가 공정,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좀 학문적인 의미나 지혜 차원에서 이제 통찰, 통찰이라고 하죠. 통찰. 아니면 관조도 일종의 직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성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인 거죠. 일단은 이 첫 번째로 다루는 게 이제 일반화 작용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화 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보편성을 파악하는 건데 어떤 우리 개별적인 경험의 인상을 뛰어넘어서 그 본질을 파악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의 단편적 인상들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다양한 행위, 뭐 손을 잡거나 선물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 사랑의 본질을 파악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본질은 이제 모든 사랑의 보편적인 것이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과학조차도 되게 불완전한 제한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에 기반하는 이제 이론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도 세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의 범주, 테두리 안에서 보편성을 포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이론 안에서의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고, 그다음에 뉴턴 역학은 뉴턴 역학 안에서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고, 양재역학은 양재역학의 테두리 안에서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패러다임 중 이걸 이제 과학 이론 의존적이라고 할 때 그 이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패러다임 어느 것도 세계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보편성이 이제 뉴턴 역학에서는 이제 기계론적인 필연성, 어떤 제어한다든가 예측한다든가 뭐 이제 반복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본질에 있어서는 이제 수학적 보편성도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수험생도 그렇고 각자 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가 각자 한 명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보편성을 가진다든가 또 우리 손가락들이 다 다양하게 생겼지만 우리 사람들의 손가락은 10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 보편성이 되겠죠. 또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어디 이제 어느 지역이나 동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게 이제 수학적 보편성이겠네요. 근데 하지만 서양을 물질주의라고 하고 동양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도식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이 물론 물질주의적인 측면은 있지만 서양 고대 철학, 그리스 철학만 봐도 이데아라는 정신을 중시하고 그런 면에서 물질은 이데아라는 정신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런 거 뭐 서양 물질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서양을 물질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근대 이후에 서양의 기계론이 발달하고 유물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서양을 자본주의나 산업화 관련돼서 물질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동양도 이제 신비주의라고 말하기는 뭐 신비주의적 측면이 있지만 또 동양에서도 되게 이성적인 파악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분법적인 도식은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서양 철학은 이제 되게 이제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측면에서 서양은 지성으로 이해하는데
동양은 직관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지성을 얘기하지만 되게 지적 직관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직관이 없진 않은데 그건 다만 직관 형태도 이제 지적 직관인 거죠. 동양의 직관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제 약간 신비적 직관이라고 할까요? 영적 직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직관의 뜻은 일단 보는 거에서 납니다. 바로 고들직자의 볼관자죠. 곧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나 사변이나 그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를 관망한다는 점에서 이제 통찰하고 좀 관련이죠.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아우러서 본다는 면에서. 그래서 공자가 말한 이리간지, 나의 돈은 하나로 그것을 깨웠다. 이제 뭔가 자기가 사람들도 이제 각자 자기 맡은 바 일에서 오래 개발적인 일들을 수행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일에 통달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일하는 방법들을 하나로 깨어서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던가요. 그 다음에 또 공자가 얘기한 것 중에 군자불기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국한된 그릇이 아니다. 군자는 이제 한계지어 있지 않는다. 이런 것도 보면은 개별자보다는 보편자를 중시하는 게 나오고 또 공자의 사모, 뭐 인위적으로 하지도 않고 뭐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쪽의 개별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떤 직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을 분석하고 쪼개서 세분화해서 아니 부분으로 환원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정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일종의 이제 계산이라든가 전략과 전술 같은 거를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 생각한다는 걸 말할 때 보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먼저 보고 경험하고서 이 본 것을 궁리 추리 가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본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간단한 경험적 재료일 수도 있고 경험적 재료가 일단 주어져야 생각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일단은 우리는 궁리하고 추리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괄적인 모습을 먼저 직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거는 동양에서 이제 볼견자, 볼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견이나 관은 뭔가 이렇게 통찰적으로 관조적으로 보는 거라고 한다면은 시는 뭔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우리는 과연 보지 않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는가? 되게 이런 거 이제 불교에서 나의 글성을 보는 것, 저의 성품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나 이전에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 않고도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겠어요. 보는 놈을 찾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내가 본다고 할 때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동양의 직관도 보기에만 끝나지 않고 생각하고 궁리하여 직관적 관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리학에서 이기론이라든가 여러 논리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뭐 심증리라든가 마음이 곧 이치라든가 본성이 이치라든가 일단 마음과 본성을 일단 본 다음에 직관적으로 본 다음에 마음이 이치인지 본성이 이치인지 이런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풍무란이라는 학자는
중국 사람의 철학적 방법이 이제 농부의 견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복이라는 건 도의 운동이라고 해서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매년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을 가지고 철학을 시작하는 거죠. 용어는 암시적이지만 이제 명확하지 않고요. 자기가 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되게 풍부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공자의 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풍부한 내용들이 있지만 도대체 중용이 뭔지는 아직도 그 내용을 우리가 읽더라도 파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중, 그 상황과 때에 맞는 중용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상황과 때에 맞는 게 어떤 건지는 참 알기 어려운 거죠. 어쩌면 동양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라든 게 정확하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전달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암시적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정인보라는 우리나라의 학자가 표현한 것의 사례를 보면은 비류직화 삼천척 날, 날라서 흘러내려서 바로 아래로 삼천척을 내린다. 이거를 이제 되게 폭포수가 내리는 거를 예술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삼천척이면은 거의 1000m가 넘는 높이거든요. 1000m 넘는 폭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과장을 함으로써 뭔가 직관적으로 보고 느끼는 바를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풍물안이라는 학자는 서양은 상인의 견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인의 견해라는 거는 서양은 이제 그리스에서 그 해양 문명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이제 물물 교환하고 상업 활동을 하고 배에서 이제 상거래를 하니까 이런 상인의 견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였고 도시국가에서는 이제 그 시장이 열리고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그러기 때문에 되게 객관적이고 타산적이고 조작적이고 그래서 수량을 다루기 때문에 수량을 조작하는 이런 태도가 이제 발달했다고 보았습니다. 스즈키라는 일본 학자는 스님이기도 한데 선불교의 입장에서 이제 서양에는 원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 원이라는 뭔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구체적인 합리성이나 논리로 사각형으로 만들고 했다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인은 원과 사각형이 동등하기를 원이 사각형이고 사각형이 원이기를 아마 스즈키가 불교 스님이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주시색 보이는 모양이 있는 것은 곧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은 곧 모양이 있는 것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모든 거를 아우르는 공통성을 동양으로 본 것 같아요. 동양인은 원과 사각형이 동등하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원은 원이고 사각형은 사각형이나 동시에 사각형은 원이고 원은 사각형이다. 이걸 이제 땅차쌍조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제 이것도 이제 쌍차쌍을 하는데 두 번 부정하고 다시 두 번 긍정하는 거죠. 이거의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 또 반야신경이라는 불교 경전에도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말하지만 또 색과 공은 또 다르면서도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서양은 이제 얘는 얘고 아니오는 아니오죠. 얘가 아니오로 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서양의 그리스 시대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존재는 존재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얘가 아니오 속으로 또 아니오가 얘 속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와 아니오 사이에 철저한 구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인 게 아니니까요. 직관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유는 이것이 생의 본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으면서도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을 향해 가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어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죽었으면서도 또 자식을 낳으면서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생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양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양에서는 우주적 생명이라고 해서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생의 약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중에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서양에서는 상호 배타적인데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동양에서는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음과 양이 이 주역의 이제 음양사상 보면은 음양사상이 서로 태극 안에서 음의 원리가 태극이고 양의 원리도 태극이고 또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불교에서도 색과 공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만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만 근데 깨달은 자에게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렇다고 하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분별, 긍정, 부정적 이성의 두 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고차적 원리. 그게 이제 아까 위험했던 이제 긍정과 부정이 생명일 수도 있고 생명은 자기가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동시에 부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게 아까 말한 이런 태극일 수도 있고 절대적 견지를 찾아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성적 인식이 아니라 직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좀 맞는 말이긴 한데 양자역학에서도 논리가 이분법적 논리로 설명되지가 않고 참, 양자역학도 참, 오류, 미결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양자역학의 현대 과학적인 틀하고도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하스라는 철학자는 이제 서양은 잡다 중의 통일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이제 보편적인 걸로 이제 묶는 거죠. 보편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은 병렬과 동일성, 계속 나열하고 또 같은 것을 반복하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오리엔탈리즘일 수도 있어요. 동양에 대한 규정일 수도 있죠. 오히려 이제 아까 스즈키라는 동양 그 스님 입장에서는 얘는 아니오고 얘는 아니오고 하고 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동양은 병렬과 동일성이 아니라 병렬하면서도 병렬이 고 동일성이 되고 동일성이 고 병렬이 되고 이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의 견해입니다. 선과 악, 음과 양 같은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고 나중에는 동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직관의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극, 태극이라든가 하나라든가 우리나라 사상을 또 한철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한이라는 게 이제 무슨 한이 많다 할 때 한자가 아니라 그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한이 이제 큰 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은 스스로 동일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그 무엇이래요. 되게 좀 심오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스스로 동일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를 창출하고 또 그러면서 또 동일하니까 다양하게 창출한 세계들을 통일하는 원리가 되겠죠. 그 스스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 같기만 하면은 새로운 게 생성될 수 없고, 다르기만 하면은 원리가 파악될 수 없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설명된다는 거죠. 이게 동일성과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불교의 선종에서는 이제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해서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백, 천길 낭떠러지에 백척이 넘는 대나무까지 꼭대기에서 말하자면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사고를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요거까지 좀 보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저 동서 비교 철학에 대해서 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남은 게 이 정도 있으니까요. 오늘 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